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 시절이라고 부르자 단편집 북토크 겸 인터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2023년 문학수첩 신인작가상 수상하며 작품 활동 시작하게 된 박하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기까지 한 시절이라 부르자라는 단편집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소개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겸손하게만 하시면 좀 곤란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좀 자랑을 하러 나온 자리라서 옆에서 이제 주접을 좀 떨어뜨릴 예정인데 이제 2023년 반년간 문학수첩에서 신인상으로 데뷔를 하셨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1회라는 점입니다. 1회로 됐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앞으로 이 작가에게 많은 걸 걸겠다. 마치 김영하와 문학수첩처럼 함께 무럭무럭 자라는 거목이 되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신인상 당선되고 나서 잡지의 글을 발표하게 되기까지 텀이 꽤 길었잖아요. 올해 3월에 첫 소설이 실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소설이 언제 나왔죠? 소설이 6월에 나오게 되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물밑 작업에서 무엇이 일어난 것이냐? 너 원고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원고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한 결과물이 이미 완성된 8개의 작품이 훌륭하게 이건 책으로 묶어도 될 만큼 엄청난 퀄리티였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인 작가라는 아직 만으로 1년도 안 된 파릇파릇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작가, 소설가가 단편집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한 3년에서 뭐 5년까지도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그냥 마냥 어린 작가가 아니라 되게 단단하고 준비된 신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접 좀 떨어봤는데 어떠세요? 너무 감사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뭐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즐겁게 치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옆에서 너는 뭔데 이렇게 주접을 떨고 있냐 궁금해 하실까봐 저는 서윤빈 소설가라고 하고요. 막간 홍보로 저도 장편 나온 게 비슷한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장편 한 편과 단편집 2편을 보유하고 있는 작은 작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주접 떨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이력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력 하면은 책 날개에 적혀 있죠. 무슨 매체 신인상을 받으며 언제부터 뭐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한 줄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하세요? 좀 봐야 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부끄럽습니다만 네, 소설가 2023년 제1회 문학수첩 신인작가상을 수상했다. 아티얼리즘, 나라 등의 다원예술활동을 진행했다라고 써두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예요? 사실 저는 이제 인스타로 구경을 했는데 저는 이제 데뷔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거든요.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이게 보통 이제 기성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러고 책이 나오니까 이제 날개 쓸 말도 많으신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책을 등단하고 머지않아 내게 되면서 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전부터 등단 전부터 여기저기 뭔가 글을 발표하는 거는 좋아했었어요. 좀 다양한 활동 같은 거 경험해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다원예술 활동 같은 거를 몇 개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아무것도 쓰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왜 요즘에는 아무거나 많이 쓰시더라고요. 새 날아가는 거 보는 걸 좋아한다 이런 거 쓰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따뜻한 글을 쓰고 싶다 이런 것도 있는데 경력이 있으시니까 경력 이 뭐라고 하죠 요즘에? 경력 같은 신입이라고 하나요?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제 의도가 조금 성공한 것 같기도 하네요. 좀 민망해서 적었습니다. 민망해서? 그러면은 그 글 발표도 하시고 그런 거를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시회랑 뭐였죠? 독립출판 문예지 같은 거였나요?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독립출판 같은 것도 도전해봤던 경험이 있고 다원예술 전시활동 이런 거 해본 적도 있고 또 미디어 아트 같은 데 들어가는 텍스트 작업 같은 거를 해본 적도 있는데 이제 좀 네,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예요?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좀 민망해요. 민망해요? 그럼 좀 더 민망하시게 어디 가서 지금 볼 수 있나요? 아카이빙 돼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제가 참여한 이제 예술 작품들이 제가 이제 어떤 작가님의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것도 있고 제가 동등한 구성원으로 참여한 것도 이렇게 있는데, 글쎄요, 그 다른 작가님의 참여한 작품들은 그분들의 어떤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참여했던 거는 제 SNS에 개인적으로 올려두긴 했는데 네. 어디 그렇게 멋있게 이제 아카이빙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작가 바이오는 만들지 않으셨군요. 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니요, 갈 길이 뭔가 대부분 없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것만이 아니다. 사실 우리 박하신 작가를 등단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여러 전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래라고 하는, 원래는 이름이 박하신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거 밝혀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박하라는 필명으로 되게 투고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술자리에 가면 항상 이랬어요. 박하가 또 새로운 체중심에 올라서 또 고배를 마셔서 우리는 오늘 술을 마셔야 한다. 이게 되게 단골 레파토리였거든요. 무슨 일이었던 거죠? 아니, 사실 체중심에 올라가는 걸 종이 비행기로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중심 올라간다는 거는 마지막 최후의 2작품 내지 4작품 안에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9번 신인상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죠. 9번까지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건데, 이제 사실 서현빈 작가님도 그러시고 작품 활동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뭐 막 내노라 하는 문학상 최종심 후보의 이름 숱하게 올리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와중에 몇 번의 그냥 작은 행운이 좀 따랐던 것 같고, 그거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또 나아가서 뭐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등단 제도라는 게 신인상이든 뭐 신춘문예든 그게 뭐 큰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의미가 있죠.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최종심이 갔다 이걸 가지고 주변에서 보면은 최종심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심적으로 좌절하고 영영 글이랑 멀어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거기에 올랐다는 걸로 자기가 어느 정도 성취감을 느끼고 또 계속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과정을 두 개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어떤 정량적인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다기보다는 그거를 쓰는 사람이 각자 어떻게 의미화할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 나는 승리 이외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계속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거기에 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신상털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가 자주 술을 먹던 그 시절에 가끔 박하 작가님 팬이에요라는 증언을 들은 적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못 들었는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선생님 없을 때만 하셨어요. 존재를 꽤 많이 알았어요. 우리들 사이에서 좀 있었잖아요. 이면석 작가님이라든지 몇몇 분들은 등단하기 전부터 좀 유명해가지고 그대로 가면 이제 팬을 끌고 작가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당신이 박하로 활동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박하신이 되신 건가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근데 나는 신이라서? 아니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좀 신비감이 떨어져 보일까요? 그게 근데 투고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사실 근데 박하라는 이름을 말해 주셨지만 다른 이름으로도 되게 돌아가면서 많이 투고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투고하는 기간이 짧았을 때는 그때마다 내가 어떤 이름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이것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그때 이제 손 가는 대로 우체국에 간 당일에 보내기 직전에 정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아지고, 박하신도 좀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박하 많이 보내봤으니까 개인적으로 다른 것도 보내볼까? 박하신, 박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궁리를 하다가 나온 이름이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으로 행운이 닿았으니까 이게 내 인연이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 이름의 비밀을 밝히기 싫을 때 하는 변명인데 정확하게 똑같이 하시네요. 이 이름으로 행운이 왔으니 이 이름이 나의 이름이다.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다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저는 물을 기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자기 얘기 많이 했으니까 독자님들께 또 한마디 부탁드려요. 독자님 이제 첫 번째 책으로 만나시니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이른 기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성글고 덜 무르익은 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독자분들 만나 뵙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책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시간 보내주신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여기 띠지를 보니까 우린 친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 말이지만 편집자분께서 기억을 해주셨다가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신인상 받을 때 수상소감으로 남겼던 말인데, 네, 이 말 그대로 여러 제 책 찾아본 주시는 분들이랑 오래오래 우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좀 책 안으로 좀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 여기까지 한 시절이라 부르자라는 단편집은 안에 8개의 단편집이 아예 단편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단편들은 박하신 작가의 이제 등단작인 포물선을 포함해서 이제 당연히 6월에 나왔으니까 새로 쓴 건 없겠죠. 그 전에 박하신 작가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까지 내 등단전의 시절이라고 부르자라고 번역하셔도 무방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미 얼마나 완성되어 있었는지 비슷한 예시가 뭐 문학계에도 있죠. 카스테라라고. 박민규 씨께서 카스테라 묶으면서 야 너희들 이걸로 문학상 한 번도 안 주더니 이거 내가 엮어서 내니까 온갖 문학상을 주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한 것처럼 울분을 토해내듯이 이걸 다 엮어서 책으로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요. 얘기를 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표제작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제목이 달라져 버려서. 표제작은 아니지만 맨 앞에 있는 우리 영광의 포물선, 이 얘기를 먼저 해볼까 싶은데요. 포물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제가 이 소설을 본 게 얼마나 됐지? 한 2년 됐나? 그래서 조금 이제 박하신 작가님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였는데, 간단하게만 이제 구체적인 소개는 하실 거예요. 제가 다 안 해드릴 겁니다. 그렇긴 한데 우주로 나가고 싶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우주인이 돼야 되는 건데, 우주선에 가까이 가면은 우주 비행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한국우주과학센터 같은 거였나요? 거기서 이제 청소 자격부로 일을 하면서 막 우리의 만남은 포물선이요 하면서 막 캐치볼 하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궁금했던 게 어떻게 그런 식의 포물선 사고를 하게 되셨는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포물선이라는 소설은 방금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크게 덧붙일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소설이에요? 당신 직선 세계에서 포물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소설이에요? 지금 너무 설명도 잘해주시고 과분한 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스스로 포물선에 대한 소설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소설을 쓸 때는 어떤 관념적인 사실을 문장 같은 걸 한 토막을 꺼내놓고 그거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고 변주해 나가는 게 저는 소설을 쓰는 그 감각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과는 빨개, 사과는 또 맛있어, 사과는 귀여워, 사과는 예뻐,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 가지를 두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갈 때 뭔가 내가 이야기를 쓸 때 조금씩 또 나를 좀 확장해 나가는 느낌도 들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또 변화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같이 성장해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소설을 쓰는 걸 선호하는 것 같고요. 포물선이라는 주제는 사실 어떤 인간성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제가 어떤 인간성이라는 되게 관념적인 것, 추상적인 것의 모양이 있다면 어떤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떠올렸던 어떤 선형이 포물선인 건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겁고 아니요, 안 무거워요. 아니에요. 사실 그냥 되게 장난처럼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뭐든 이렇게 어떤 인간의 생애 주기랄지 어떤 감정의 고절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조되었다가 가라앉는 과정이 무엇이든 동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포물선이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인간성과 관련된 몇 가지 작은 단상들을 떠올리게 됐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하게 된 거고, 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같은 환경에 놓인 사람도
한 인물은 되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환경이지만 정말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찬 미래를 계속해서 그리는 그런 터무니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얽혀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성하게 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소설이 두 번째 소설도 또 비슷하죠. 천체물리학 궤도의 사랑이었나요? 천체물리학의 사랑궤도? 천체물리학 궤도상의 사랑좌표. 어렵다. 좀 어렵죠. 네, 제가 이과 출신인데도 제목을 못 외웁니다. 네, 그 소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으면서도 저랑은 너무 이제 기표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약간 그래도 오히려 독자님들은 되게 신선하게 읽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소설이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어쩌다가 쓰게 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과가 아니시잖아요. 예, 저는 완전한 문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어떤 한 가지 자기가 매진하는 방향의 사고 방식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집적이고 편협한 그런 사고 방식일 수 있지만 또 거기에 너무 계속해서 몰두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완결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구두장이는 구두장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한 이과적인 사고로 모든 세상을 이제 파악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고집불통의 주인공인데 그런 사람이 살면서 계속해서 그런 삶에서 이제 마주치는 것들과 불화가 있고 충돌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과정마저 그런 삶의 어떤 완결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느껴지면은 거기서 어떤 애틋함 같은 게 좀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되게 골치 아픈 일들은 많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그래서 떠올리면서 이제 그 한재아라는 주인공을 설정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반대로 사랑을 어쨌든 다루고 싶었는데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고집불통인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이렇게 두 세상이 이제 포개지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울타리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그 경계를 허물고 사고를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고 분투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침의 과정들을 좀 그려보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낭만적으로 포옹하는 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쳐놓은 국경에 대한 침략일 수도 있고 또 연합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집불통인 사람일수록 전개해 나가는 사랑의 방식이 흥미롭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선 애틋하고 또 마음이 쓰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과적인 지식을 선택한 이유는 그게 그만큼 어려워 보여서. 이과적인 거는 천체물리학이라는 거를 사실 저는 쓰기 전까지는 아예 몰랐어요. 그리고 쓰고 난 지금에도 사실 안다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고 근데 왠지 어떤 천체 운동 같은 것에서 느껴지는 낭만적인 것 그런 이제 이미지를 차용해 좀 거기서 감흥을 받은 것 같고 건축학개론은 저도 되게 재밌게 본 영화인데 저는 재밌게 봤다고는 안 했는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게 왜 생각났을까 하면 그 영화도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는 과정을 사람의 관계에 빗대서 좀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삶의 양상에 빗대어 생각해 볼 여지를 만들어 주니까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재밌게 본 영화랑 제 글이 나란히 호명이 되니까 기분이 좋네요. 나중에 이제 꼭 수지 씨를 데려다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요. 좋겠네요. 훌륭하다. 건축학개론과 같은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흥행 감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다음 소설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세 번째가 우리는 깊어서였죠. 이제 놀랍게도 마약하는 소설입니다. 네. 그렇게 한 줄 요약하면 안 되지만 불의의 사고라고 할까요? 어쨌든 사고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진짜 문자 그대로 가슴에 구멍이 뚫려서 그 고통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다가 결국 마약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마약 거의 뭐 약쟁이가 되는 거죠. 약쟁이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청년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거는 뭐
질문이 너무 뻔해서 내가 하기 전부터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마약을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묘사가 디테일하죠? 아, 해보진 않았고요. 어떻게 이제 이런 소설을 쓰게 됐냐고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발붙이고 사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약 문제가 더 이상 자유로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점점 불거지는 와중에 그러면은 뭔가 이런 사회의 암적인 부분도 한번 고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일단은 시작은 했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마약이라는 거를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을 징벌하거나,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옹호하거나 이런 극단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 소설이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놓인 어떤 저변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침투를 하게 됐는지, 어떤 심적인 조건이나 어떤 환경적인 조건들, 그런 것들을 찬찬히 짚는 게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좀 더 생각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디테일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었죠. 공부를 되게 잘하시나 봐요. 천체 물리학도 공부해서 디테일하게 그럴듯하게 쓰시고, 마약도 공부해서 그럴듯하게 쓰시고. 나무 읽기 좋아합니다. 나무 읽기 저 좋아합니다. 네. 이 소설에서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점 중에 하나는, 보통 우리가 마약을 접하게 된다라고 하면 친구나 혹은 권력상 위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추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시켜보고 이렇게 빠져들게 해서 이제 계속 이용을 한다거나 지배를 한다거나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리고 사실 병원은 그 다음 단계란 말이에요. 마약을 구하는 단계에서 흔히 등장을 하는데, 이건 약간 역전이 돼 있어요. 병원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이 마약을 뭐랄까요? 병원에서 주는 턱없이 부족한 패치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도 같지만 그렇게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순서가 좀 역전이 돼 있는데, 이게 역전된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저는 마약이라는 거를 단순한 쾌락의 목적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온정적인 시각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이렇게 발 디딜 곳 없는 사람들이 찾게 되는 어떤 현실을 잊게 하기 위한 탈출구라고, 좀 안 좋은 탈출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을 가서 약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관념이 저한테 조금 있었나 봐요. 현실에서 아픈데 약으로 치료할 길 없는 사람들이 결국 구제될 방법을 찾아서 흘러드는 곳이 마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런 방식의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 저도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보게 되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가끔 작품이 예술가를 뛰어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네요. 자꾸 제목이 어려워가지고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 빌어먹는 사람들을 위한 시선집? 어려워. 이거는 저는 이거는 되게 편하고 깔깔거리면서 잘 읽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농담 같기도 하고, 그냥 되게 개인적인, 이제 제가 알기로 박하 작가님은 공익근무가 아니시기는 한데, 그래도 마치 내가 공익근무를 했을 때 진짜 있었던 일 일기장에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예쁘게 작품으로 만든 것처럼 시시콜콜하고 입담도 살아있고 사건도 아기자기한 게 에세이인가? 거의 이 정도 느낌을, 제가 나쁜 의미로 쓸 때 에세이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의 에세이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친근하게 다가왔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떻게 하다가 쓰시게 되셨고, 왜 이 작품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서현빈 작가님이 방금 되게 적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게, 저도 쓰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시시콜콜하고 조금 다정다감하고 좀 지리멸렬하지만 그래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의지가 있었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가 공익근무요원에 실제로 법원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2년 동안 했던 일이 정말 법원 한복판에 걸려있는 그림을 지키려고 2년 동안 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꿀 아니에요? 근데
꿀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 일이 뭔가 누군가에게 보람을 주는 일은 확실히 아닌 거잖아요. 성취감을 느낄 것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사회 사람들이 비슷한 심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미디어나 이제 숱한 사람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얘기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살아보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소수이고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버티면서 늘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의 어떤 일에 대한 담론에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되게 자기 착취적으로 자기 개발을 부르짖는 어떤 그런 담론이 있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또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인생은 즐기기 위해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담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양극단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이 가운데 어느 부분에 있겠죠. 이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아 진짜 내일 일 나가기 싫다. 저도 오늘 연차 쓰고 여기 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고 저도 이 안에서 되게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고 근데 이런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었어요. 제가 봤을 때 삶은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에 가깝고 버티려고 즐거움을 자꾸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시콜콜하고 질이 멸렬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조금씩 즐거움을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 안에서 보면 인물들이 다 뭔가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관계를 피상적으로 맺어요. 서로에 대해서 막 쟤 좀 뭐 반반하게 생기긴 했는데 뭐 쟤랑 사귈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성 친구가 있는데 한 번도 작중에서 만나지 않아. 그냥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너 이거 뭐 미래는 있는 일이야? 적당히 해. 너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라고 얘기는 하는데 또 헤어지진 않아. 싸우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옅게 드러난다는 점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5번째 작품이 시소인데요. 시소는 사실 저는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냐면 저는 인물이 2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맨 뒤에 저는 원래 해설 안 했거든요, 잘. 근데 읽어보고 오라고 하셔서 읽었더니 인물이 3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물어보면 되지 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약간 스타일이나 기법 같은 거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되게 초기작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썼을 때의 정황과 진상은 진상까지는 아니고 어떤 소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소설 쓸 때 그 소설의 분위기, 톤 같은 거를 유념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경쾌하거나 밝은 작품이 있으면은 또 그 반대급부로 좀 낮고 좀 무게를 좀 캄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자꾸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소는 후자였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근작이었어요. 시소가 굉장히. 아, 그래요? 네, 이 작품집 안에서 가장 초기작이라고 볼 수는 없는 작품이었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면은 뭐 필력이 후퇴했을까요? 혹시 그 연애사에 부침이 있을 때 쓰셨나요? 그런 개인사적인 거는 이제 별로 들어간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뭔가 밝음과 이제 어두움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좀 시소처럼 좀 깔아지는 느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물 숫자는 비밀이에요? 치명적인 비밀이라서 밝힐 수 없는 숫자는 너무 사실 내용 안에 너무 명확하게 3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잘못 읽었네? 그렇구나. 결말은 저는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거기에서 빈 사연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에서 약간의 충격요법을 주고 넘어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스터리 소설적인 면모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문학수첩에서 히든 피처스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히든 피처스 지금 12% 합류돼 있네요. 8개 중에 1개니까. 네, 약간 좋은 것 같고요. 네, 드디어 문학의 정수네요. 제가 이 작품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작품인데 수많은 블랙 코미디와 패러디와 풍자와 말도 안 되는 부조리극으로 만들어진 소설이거든요.
마치 요즘 밈 같은 거 있죠. 신이 상냥함 넣다가 뭐 넣다가 뭐 넣다가 망쳐버리는 그런 밈이 있는데 그런 소설이고요. 너무 패러디가 많고 너무 문학적인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가 작가가 얼마나 그동안 문학에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악에 바쳤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왜 쓰게 되셨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는. 네, 문학의 정수는 저 스스로도 좀 유쾌함을 많이 담고 싶었던 작품이고 그래서 재밌게 읽으셨다니 참 다행이고 그 글을 쓸 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재밌으려고 쓴 부분인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조롱이 될 수도 있고 험담이 될 수도 있고 불쾌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검열이 조금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문학의 정수는 다루고 있는 주제적인 측면 같은 게 제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많다고 하시니까 말을 또 빌려서 말하자면 김영하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빌려와서 좀 면피용이지만 많은 농담을 좀 섞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자기 애가 들어가는 소설을 별로 쓰고 나면은 굉장히 스스로 좀 볼썽사납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기 연민이나 자기 혐오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술과 영화나 예술과 문학이라는 것 자체에서 오는 기시감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할 거면은 기왕 할 거면은 좀 재밌게라도 쓰자라는 마음이 조금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이 소설 안에는 되게 문학에 대한 환멸도 들어가 있고요. 염증도 들어가 있고 애증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애틋함도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가까운 것들이 그러듯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로. 사실 굉장히 웃겼기 때문에 자기 얘기든 아니든 거의 상관없는 정도의 소설이라고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무한정이진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소설도 제목이 어렵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긴 담배와 뭐였죠? 하얗게 내려앉은 밤. 정말 잘 외우고 있네요.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제 소설 제목 이렇게 길면 못 외우는데 하여튼 저는 이 소설이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그 도망친 이구아나가 나오는 모티프도 굉장히 좋았고 밤에 야간 경비원 같은 걸로 일을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허무한 듯 하지만 허무하지만은 않은 그런데 헛헛한 밤이 계속되게 되는 그런 소설인데 확실히 감성은 시사량인 것 같거든요. 마치 시티팝을 듣는 듯한 소설이었어요. 근데 이 소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스스로도 가장 설명하기 힘든 작품인 것 같아요. 뭔가 글쎄요, 어떤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소설을 쓸 때 던지고 싶은 메시지보다는 던지고 싶은 질문이 더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저는 질문보다는 또 느낌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뭔가 어떤 전달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됐는데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가 안 되니까 소설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질문이 돌아왔지만 저 스스로도 설명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느낌만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좀 착 가라앉아서 쓴 소설이기도 해요. 좀 어떤 우울감이나 이런 것도 쓰면서 좀 담겨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텔랑입니다. 저는 이 소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우프다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해야 한다면 이 소설을 대신 읽으십시오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아버지를 찾았다고 하고 찾았다는 아버지는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백골이 된 아버지고 백골이 된 아버지를 모시려면 내 전 재산은 3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내고 모셔야 되고 그래서 못 모셔서 가지고 오다가 아버지 잃어버리고 와장창 되는 그런 소설인데 굉장히 약간 웃기고 어떻게 보면 좀 이유리 소설 같은 느낌도 한 움큼 정도 나는 그런 소설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모티프가 조금 그거랑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포물선이랑 모티프적인 면에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쓰시게 된 소설인지, 그리고 무슨 마음 혹은 어떤 의도를 물어보는 건 답 안 해주실 것 같지만 어쨌든 왜 쓰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언제 어떻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았지만 의도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되게 존경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웃프다는 감정을 들게 하는 사람들. 되게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면은 결코 즐거울 수 없는 환경인데 뭔가 그 사람을 보면은 아 웃긴 데 슬프다라는 감정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영화 스파이더맨 아시죠? 네. 스파이더맨의 처지를 진지하게 고려하면은 사실 어떤 그 비극 주인공들보다 슬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봤었어요. 그런가요? 근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 느낌이 이 사람 슬픈 사람이지라는 거를 저희가 잘 인지를 못 하잖아요. 네. 경쾌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좀 가난하고 삼촌이 죽었고 여자친구가 죽거나 죽지 않고 정도인데 그렇게 불행한 건가? 배트맨이 더 불행하지 않아요? 배트맨은 유복하잖아요. 유복하긴 한데 부모님 잃고 피해망상에 빠져가지고 사실 정신과를 다녀야 되는데 정신과 대신 동굴에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두 인물이 똑같이 불행한데 배트맨을 생각했을 땐 되게 쫙 어두운 다크함이 있지만 스파이더맨은 되게 우리의 이웃, 친구라는 느낌이 되게 살아있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뭔가 근데 주변에서도 보면은 뭔가 힘든 처지인데 되게 막 마냥 저 사람이 슬퍼 보이지만은 않고 좀 우스꽝스러운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꺼트려지지 않는 어떤 에너지 같은 걸 간직한 사람 같아서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는 되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인물을 왠지 구상을 해보고 싶었고, 근데 그런 인물이 그냥 우리한테 어떤 희비극적으로 소모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어떤 보금자리 같은 거를 찾아가는 과정? 이런 걸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다양한 뭐 사건들을 만나게 되고 뭐 이런저런 부침을 겪고 하는 과정을 저도 쓰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썼던 소설인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는 로또 번호 얘기 나오고 해가지고, 야, 이거 굉장히 슬픈 시절에 썼구나. 슬픈 속에서 길러낸 한 줌의 긍정, 뭐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읽었는데, 네, 보는 눈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작품 얘기는 슬슬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앞작품들에 비해 뒷작품이 좀 짧은데 제가 시간 조절을 실패한 탓이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저를 원망하시면 되고요. 만약 뒷작품들에 애정이 더 있으시다면 언젠가 있을 박하신 작가님의 다른 북토크에서 더 많은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아우트로 하기 전에 이 소설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 문구 이런 거 몇 개 좀 뽑아주시면은 우리가 굿즈 같은 거 만들고 하는데 요긴하게 쓰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통 소설의 맨 마지막 문장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문장을 쓰면서 소설을 쓰면서 또 제가 마음을 쓰는 게 있으니까 그 마음 쓰는 것들을 이렇게 딱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들을 좋아하고요. 포틸랑의 경우에는 모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라는 그 문장도 마음에 들어하고, 근데 좀 예외적으로 중간에 있는 문장이 어떤 게 떠오르냐고 하시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끝없이 이어지는 긴 담배와 하얗게 내려앉은 밤에 나오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이에요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저는 그 문장을 좋아합니다. 근데 왜 좋아하냐고 하면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 문장이 저는 우리 삶의 어떤 양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소간 어떤 현대적인 삶의 양상을. 근데 그거를 적실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또 그 문장을 혹시 이 인터뷰를 보시고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 문장을 염두에 두시고 작품을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연을 하자면 왜 부연을 하냐면 저도 좋아하는 문구라서 그런데 저도 되게 오래 생각했어요. 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 있는 문장인데 왜 좋게 마음에 남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문장이 시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적이라는 게 무슨 뭐 너도 아름답다 가까이서 봐야 아름답다 뭐 이런 식의 시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구체적인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되게 구체적인 형상을 지시하고 있어요. 되게 구체적인 명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 그게 굉장히 시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을 치고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그게 아닌 다른 방식의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문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 그 문장을 못 쓰기 때문에 제가 이 문장을 재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구체성 없는 무언가로 구체적인 뭔가를 길러올리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박하신 작가의 정신 한 조각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열심히 주접도 떨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왔는데 뭐 마지막으로 독자님들께 남기고 싶은 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뭐 계획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그냥 열심히 쓰는 것이겠죠. 이번에는 단편집을 내게 됐는데 단편도 열심히 쓰고 또 언젠가는 장편도 염두에 두고 늘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쓸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 뭐 장르를 안 가리고 전 어쨌든 계속 쓰는 삶을 오래도록 하고 싶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쓸 거라는 게 제 그냥 막연한 계획이고요. 이제 긴 시간 인터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문학수첩 강광자 대표님과 또 서현민 작가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쓰는 작가가 있으니까 이제 독자들도 읽을 거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선후 관계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쓰는 거고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읽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학이라는 한 어떤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임 안에서 이런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요즘 우리라는 말을 구성해 나가는 게 되게 좋고 또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앞으로도 오래오래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 무슨 말인지 우리 모르겠네. 표지 띠지에 있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친구야 한 권 사줘라. 뭐 아니셨겠지만 제가 마지막을 좀 무겁게 끝내는 걸 싫어해가지고 맨날 농담 따먹기를 하는 나쁜 습성이 있는데요. 네, 오늘 박하신 작가님과의 인터뷰 겸 이제 북토크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사회 서윤빈 박하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